책 서문 읽기 14번째. 주적은 불평등이다. 금수저 흙수저의 정치경제학. 이정전 지음. 머릿말.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2016년 말부터 6개월에 걸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11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 시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구속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정권 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엄동설안에 오돌오돌 떨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평론가는 세습 권력들과 그들에게 빌부터 충성해온 직업정치인, 관료, 언론,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배체제를 탄핵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도 옳다. 허나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그 전대미문의 대규모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다. 그리고 그 시위는 우리 사회를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홀가닥 바꾸기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여망이 없었다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한때 우리나라 정재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최고 거물들을 무려 20여 명씩이나 한꺼번에 구속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지 모르며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답은 불평등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여기에 우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 심한 불평등이 온갖 사회학의 원상이요 적폐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너무 과장된 주장이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증거들이 계속 쌓이는 가운데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논리적 설명과 연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심한 불평등이 정경유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한 불평등의 해악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정신병, 심장병, 암 등의 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여 살인사건이 빈번해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일탈이 횡행하며 심지어 비만율까지 높아졌다는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나아가 불평등이 심할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증거도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심한 불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다. 한마디로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비참해지며 우리 사회가 심각히 멍든다는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은 단순한 사회 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실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나라나 선진국은 그 사회악 각각의 퇴치나 예방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 예방과 처벌, 그리고 질병 관리에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을 쏟아붓는다. 허나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만일 사회학과 불평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간의 수많은 연구들이 옳다면 불평등 줄이기 하나로 많은 사회학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관련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처럼 극심한 불평등을 방치한 결과 치안 유지와 감옥 늘리기에 막대한 세금을 퍼부을 것인가,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처럼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그런 세금 낭비를 최소화할 것인가, 해답은 분명해 보인다.
불평등이 줄어듦으로써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각종 병폐가 해소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린다. 마치 대한민국의 공기가 깨끗해지면 국민 모두가 그 상쾌한 공기를 즐기게 되는 것과 같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불평등 해소로 인한 혜택이 공공재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는 얘기다. 흔히 불평등이 줄어들면 주로 빈곤층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심한 불평등이 없어지면 부유층과 중산층도 혜택을 받으며 흔히 불평등 줄이기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불평등 완화와 불공정 해소는 실제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6년 말 한 보수신문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압도적인 다수인 82.7%가 평등한 나라를 원하는 반면 오직 14.7%만이 빈부격차가 커지더라도 고도 성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에 70% 이상이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꼽았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바란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는데 2012년에 같은 여론조사에 나타난 45%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이런 결과는 평등과 공정이 새로운 시대 정신임을 보여준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흑수저에 관련된 표현들이 급속도로 퍼졌다. 심지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야말은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흑수저라고 외쳐댔다. 그만큼 일반 서민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금수저, 흑수저의 불평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굵직한 국제기구들조차 경고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OECD의 30여 개 회원국들 중 한국은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11월 촛불혁명이 터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불평등 현실이나 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고위 관료 및 정치가들의 흰소리를 보수신문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거나 읽을 수 있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천연덕스럽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큰소리 쳤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극심한 불평등이야말로 오늘날 선진국의 당면한 최우선적 문제라고 선언했고 크리스틴 리카르도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정도와 성격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들이 판을 치며 이것이 불평등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불평등에 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통계적 지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해주고는 있지만 오늘날의 불평등에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측면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그 통계 지표들은 오늘날 불평등의 한 가지 특징인 금수저, 흑수저의 측면을 짚어주지 못한다. 어떤 학자는 21세기 불평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용의 면에서 오늘날 불평등이 과거 20세기의 불평등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학자는 21세기의 불평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용의 면에서 오늘날의 불평등이 과거 20세기 불평등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에 관한 과거의 생각들, 특히 보수 진영이 고수해온 생각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개인의 자유를 특히 존중하는 보수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개인주의다. 개인주의는 모든 것을 개인 탓으로 돌린다. 실업,
가난, 질병 등도 당사자 개인의 잘못이나 무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허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의 실업과 가난의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이 꼽는 공통 요인은 세계화와 기술 진보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개개인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테면 환경오염이 각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인 것과 같다. 서울의 한강이 더러워진 것이나 지구온난화가 어찌 어느 개인의 탓이겠는가. 환경오염은 사회 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마찬가지로 실업과 빈곤도 제도와 시대적 흐름의 문제이며 개인의 탓으로 몰고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인의 힘을 벗어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빚어진 결과물이 오늘날의 극심한 불평등이다. 21세기 실업, 빈곤, 그리고 불평등을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보수 진영의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계화, 기술진보, 환경오염 등과 같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항력적인 큰 흐름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따라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는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사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가진 구닥다리들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을 형성해 오면서 불평등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세대교체론이 등장했다. 구닥다리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바람이 불면서 다시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솔솔 나왔다. 60대 이상의 세대는 감각의 한계 탓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신세계를 열 능력이 없다고 어느 학자는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은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생각들을 적시하고 그것이 왜 옳지 못한지 하나하나 밝힘으로써 21세기 불평등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불평등에 관하여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었다고 해서 11월 촛불혁명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사는 혁명의 열매가 곧장 시민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지만 박정희 독재 정부가 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문민정부가 등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금수저 흑수저 사회로 변질되었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 직후 미국에서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국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수저를 위한 금수저에 의한 금수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판이 되었고 급기야 11월 촛불혁명이 터졌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가 더 걱정이다.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지만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큰 소리 칠 데가 없다. 촛불시위 광장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불공정과 불평등에 짓눌려 지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광장과 일상 사이에 바로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장의 촛불이 민생의 현장에서 타올라야 하고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의 길을 밝혀야 한다. 어느 교수가 말했듯이 우리 국민이 보여준 광장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민생 현장의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여 국민은 표로서 정치가를 응징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광장과 일상의 차이를 줄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이토록 심해진 것은 정치권의 무능 내지는 잘못된 사고방식 탓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것을 국민이 제때제때로 응징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 및 면세 특혜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빈부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를 제대로 응징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엄연히 국민이고 정치가와 관료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중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을 흔히 공복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 군주처럼 행동한 박근혜와 그녀를 주군으로 모셨던 무리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책임도 있다. 박근혜나 그녀를 주군으로 모신 무리들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다. 국민이 주인 노릇을 어영부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탄했듯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꼽히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중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불평등은 값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선거 유세에 무한정 돈을 퍼부을 여유를 가진 소수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며 이 결과 최고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팔아넘길 위험을 안고 있다. 2016년 말 촛불 시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는 정치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 많았다. 우리야 정치를 아나 높은 분들이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 나 하나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치가라는 작자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등의 태도다. 바로 이런 무관심과 무책임이 부유층에게 민주주의를 팔아넘기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다. 좀 늦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규모 촛불 시위가 터졌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게 이르렀다. 11월 촛불혁명은 우리 국민이 주인의식을 되찾고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한 쾌거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촛불 시위 열망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전면적 개혁과 적폐 해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소에도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과감한 정책으로 불평등을 크게 줄임으로써 거의 반세기에 걸친 태평성대를 이룬 적이 있었다. 남미 여러 국가들도 과거의 현명한 정책을 통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불평등 문제는 우리 국민의 마음먹기 그리고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 크게 보면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복지 지출을 크게 들여서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도 있고 일본처럼 애당초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에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사전에 조율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물론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절대 위기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것은 한국경제학회가 2007년 2월에 주관한 정책 세미나의 제목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수많은 모임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회가 우리 경제 현 상황을 절대 위기로 간주한 셈이다. 이 세미나에 참여한 교수는 우리 경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뇌졸중이라면 현재 위기는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과 유사하다. 어떻든 우리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전문가나 일반 서민들이나 절실히 느끼고 있고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해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절대 위기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 줄이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입장이다. 그간의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실망한 많은 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2017년 5월 이정전